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오는 7일 0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 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흐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제조업 부흥을 기대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2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인도 정부는 부당하고 비이성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농수산물 관세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1,000억 달러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총 대미 투자 약속 규모는 6천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공급망 미국 이전과 핵심 부품의 국내 생산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낳은 제조업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이 이끌어줬습니다. 바로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더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애플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2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0.73%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18%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0.76% 상승했는데요. 간밤에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입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0.21% 하락하면서 지났고요. WTI 국제 유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죠. 1.44% 하락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증산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유가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맨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기술주 중심으로 그래도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상승했습니다. 0.65%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2.98% 상승하면서 3% 가까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죠. 중국 수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규제가 있는 만큼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팔란티어가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또한 좋게 보고 있는 만큼 오늘 3%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주와 금융주 단에서도 그래도 좀 보합권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아마존이 강합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했는데요. 아마존은 오픈 AI에 AI 모델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끌어줬던 건 또 아무래도 애플일 것 같습니다. 5% 급등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라이릴리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제약 쪽으로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일라이릴리의 실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가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같이 제약단에서는 좀 하락하는 흐름까지 가졌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월마트 쪽으로는 그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재 단인데요. 월마트 4%, 코스트코도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매 단에서 실적에 대한 호조도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리테일 랠리가 이어지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흐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어줬던 애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이온큐와 맥도날드까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 바로 대미 투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0조 원입니다. 1,000억 달러인데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은 미운 털이 박힌 애플이었는데요. 다시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꼬리를 내리고 다시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메이드 인 USA로 전환을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컫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미국 안에 이제 공장을 설치하면서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라는 내용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급 제품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연구와 반도체 엔지니어링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번 투자로 인해서 관세 혜택까지 받을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으면 경쟁 업체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분석입니다. 지금 3분기에는 11억 달러의 추가 비용까지 아무래도 관세로 인해서 좀 비용이 나갈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쿡 CEO, 지금 이 아이폰에 대해서는 인도산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는 베트남에서 제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미 투자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미국 안에서 생산 기지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덜할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간밤에는 5% 급등하는 흐름도 가졌고요. 계속해서 애플이 좀 더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고 미국 안으로의 이전 확대가 좀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보 살펴볼까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의 실적이 조금은 좋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좋았거든요. 가이던스의 15%를 초과할 정도로 매출은 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장중에서도 1%가 빠졌고요. 이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좋았지만 EPS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6%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EPS 부분에서 조금 좋지 못했다는 건요. 손실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예상하고 있는 0.3달러보다 더 큰 폭의 적자를 발표하게 된 거고요. 지금 에비타의 손실 또한 기존의 전망보다 35%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통합뿐만이 아니라 확장 비용까지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에는 지금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온큐 1년간 420%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왔죠. 하지만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인수 과정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매출은 좋지만 이 순이익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을 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주 기반의 양자 키를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 계획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차 네트워킹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네트워킹 로드맵을 크게 발전시킬 라이트 싱스라든지 카펠라 인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아이온큐 연간 매출이 8,2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3분기에도 예상치를 올렸습니다. 2,500만 달러에서 2,900만 달러 사이로 올린 만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 안에서의 순이익이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크게 밀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아이온큐 계속해서 좀 선두 주자로 달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좀 동반 상승할 것이다라는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과 네트워킹 로드맵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게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맥도날드까지 한번 볼까요? 네,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간밤에는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한 만큼 오늘 이 실적이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매출부터 살펴볼까요? 네, 매출은 예상치가 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뛰어넘게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EPS도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3.15달러였는데요. 3.19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에 대한 매출 3.8%로 나오면서 2년 만에 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최소한 1년 동안 영업한 매장에서 측정한 것이고요. 신규 매장 개장에 따라서 영향을 좀 제거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CEO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호실적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신메뉴까지 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을 더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실적 그 마케팅 중에 하나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영화와 함께 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치킨 스트랩뿐만이 아니라 지금 5달러부터 시작하는 저가 메뉴까지 내놓으면서 가성비를 중시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을 더욱더 한 만큼 이번에 실적이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쉽게 갈 수 있고 소비재 딴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의 좀 어느 정도의 그 소비 탄력이 좀 붙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이 주가 흐름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의 성장률을 줄줄이 지금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 또한 지금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APR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었죠. 관련된 소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 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JP모건까지 지금 전망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은행들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상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최근 1%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0.8%였는데 조금씩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JP모건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원래는 0.5%로 봤는데 6월 말에는 0.6%로 올리고 또 지난달 말에는 0.7%까지 다시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수출이 회복이 되고 또 제조업도 살아나면서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는 분석입니다. 시티은행도 같은 시점에 전망을 0.6%에서 0.9%로 올렸고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하면서 1.1%에서 1.2%로 상향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협상으로 반도체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줄었다면서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세 곳이 연이어 전망을 올리게 되면서 전체 평균도 1%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세 곳이 연이어 전망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평균 또한 1%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행마저도 지금 공식적인 전망을 아무래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 수정 경제 전망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변화가 또 예상이 될까요? 네, 일단 한은이 이 전망을 좀 수정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8%로 전망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1차 추가 경정 예산만 반영을 하고 최근 통과된 2차 추경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은도 이미 이번 2차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단순히 더해보면 0.9%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을 올린 이유들도 꽤나 비슷합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고 또 수출과 제조업이 살아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한국은행도 8월 전망 발표에서 숫자를 올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1분기 성장률이 워낙 안 좋았던 점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1%를 넘기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전망도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도 0.7%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HSBC 같은 다른 투자은행들도 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결과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 또 8월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시행이 된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고 우리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치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율은 15%로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주요 품목에도 똑같이 15%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연말쯤에는 평균 관세율이 최대 14.9%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결과는 그 예상 범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더 악화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가 한국은행이 이미 가정한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이 말은 곧 성장률 전망을 더 끌어내릴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에 하반기 성장률은 관세 자체보다는 정부 재정 투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내줄지 그리고 수출 회복세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투자 은행들이 한국에 있는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관세 부담뿐만이 아니라 1분기의 저성장에 대한 여파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좀 1%를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또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가 흔들리게 되면서 목표 주가 또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삼성전자를 둘러싼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요즘 들어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HBM 사업이 저평가돼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AI 시장이 커지고 엔비디아도 독점 전략에서 벗어나 파트너를 늘리게 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쟁사들이 조금씩 점유율을 넓히고 있고 또 이런 변화가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LS증권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6,000원으로 4% 올렸습니다. 단순히 주가 전망만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강화될 거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건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최근 HBM4 개발을 마치고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HBM4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소 뒤처졌던 HBM 경쟁에서 점유율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2배 가까이나 높았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2026년쯤에 HBM 시장이 공급 과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초과 물량이 6%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삼성전자 긍정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파운드리 안에서도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이 있었는데요. 이런 흐름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테슬라 계약 자체는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다뤘던 것처럼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이 그 의미를 다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고요.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맡게 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큰 규모의 수주 때문만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선단 공정에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수율을 50%에서 60%까지 끌어올리면서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이 가장 큰데요. 또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건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추가 협업도 한결 수월해질 수가 있겠고요. 머스크가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이고 실제 발주량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계약 규모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사업 확장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바로 반도체 관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지금 고유 관세가 매겨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망들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일단 7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 주요국에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도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속보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업계에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한 15% 안팎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100%로 부과가 된 만큼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미국은 지금 AI와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고성능 서버에는 대량의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만약 관세를 지나치게 높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만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은 반도체 높은 관세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00%로 부과가 됐다는 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테슬라 칩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정책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증권사들도 최근 삼성전자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삼성전자의 전망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또 속보로도 전해드렸죠. 지금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만큼 앞으로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PR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정말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11%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화장품 대장주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APR 어떤 성적을 냈길래 어떤 결과까지도 나오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APR이 이번 2분기에 정말 역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은 3,2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지금 2배 넘게 늘은 상태고요. 네. 영업이익도 846억 원으로 200% 이상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5%를 넘어서면서 수익성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영업이익의 규모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기존 대형사들을 모두 앞지르게 됐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이 5,900억 원, 영업이익은 1,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반년 만에 넘어선 거고요. 실적을 끌어올린 건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판매가 크게 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 또 화장품과 뷰티 부문 매출만 2,2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용기기 사업도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900억 원을 넘었는데요.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78%에 달하고 미국 매출이 전체의 29%로 국내보다 많았습니다. 일본과 유럽 매출도 크게 늘면서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가 됐고요.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서 시가총액이 8조 원을 넘어서게 됐고 또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지금 APR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8조 원을 넘어섰고요.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 모습입니다. 사실상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기존의 좀 대형주 중에 화장품 섹터 안에선 위에 우위를 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좀 추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로 글로벌 직판 전략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대기업들은 면세점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는데요. APR은 미국과 유럽에서 온라인 직접 판매 채널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SNS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서 젊은 소비자들을 빠르게 끌어모은 것도 주요했는데요. 주력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미용기기와 기능성 화장품도 단가가 높고 또 충성 고객들이 많아서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상장 이후의 주주환원 정책도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했고 최근에도 300억 원 규모의 추가 소각을 발표했는데요. 내년까지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보가 투자자 신뢰를 높이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반면에 기존 대기업들은 중국 시장 부진과 면세 매출 감소 그리고 브랜드 노후화 문제로 성장세가 좀 둔화됐습니다. LG생활건강은 2분기 영업이익이 548억 원에 그쳤고 아모레퍼시픽도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APR만큼의 성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성장 속도를 더 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뷰티의 좀 판도가 바뀌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대장주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APR이 단기적으로 좀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기존 강자들을 압도했고요. 또 글로벌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만큼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뷰티 전문 편집숍인 올타뷰티에 입점이 본격화됐고 또 유럽 등 신흥시장 오프라인 매출도 매장 진출도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같은 대형 쇼핑 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매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용기기와 기능성 화장품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단순히 인기 제품 하나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히트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고객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연간 매출이 조 단위를 돌파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향 채널 회복이 진행 중이고 또 서구권 유통망 확장과 신규 브랜드 론칭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APR이 글로벌 직접 판매 전략과 SNS 마케팅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혁신 제품을 계속 내놓는다면 지금의 대장주 지위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는 기존 대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느냐가 판도 유지 여부를 가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APR 지금 깜짝 실적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단숨에 지금 대장주로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K뷰티에 대한 판도가 계속해서 이 유지가 될지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차세대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로 추정하며 삼성은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신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의 대미 투자 확대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기업엔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세율이 얼마로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2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인도 정부는 부당하고 비이성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농산물 관세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1,000억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총 대미 투자 약속 규모는 $6,000억 확대됐으며 공급망 미국 이전과 핵심 부품의 국내 생산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낳은 제조업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대규모 투자 소식과 함께 일부 기업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또 뉴욕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또 좋은 흐름을 함께 보여줬고요. 또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1%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승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또 장 마감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쪽으로 0.76%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장기물 쪽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혼조세를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2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또 지수 역시도 흐름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가져간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WTI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4% 넘게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에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소식에 또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히트맵상으로는 혼조세가 보였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로는 상승을 했지만 업종별로는 표정이 갈린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기술주 쪽으로는 1%가 넘는 상승분을 켜낸 반면 헬스케어 단으로는 1% 넘는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목과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이 실적 발표로 호재와 악재를 소화하는 장이 반복이 됐습니다. 먼저 애플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밤 호실적 그런 발표로 인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대해 이 미국에 대해 4년간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또 애플의 랠리를 통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브로드컴 쪽으로 살펴보시면요. 3% 넘는 불을 켜주면서 또 좋은 흐름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또 팔란티어 역시도 분기 매출 10억 원의 주인공이죠.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는 0.5%대 하락세를 받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또 희비가 교차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비자 단으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테슬라 쪽으로는 좋은 흐름이 보여집니다. 3.6%가 넘는 상승불을 켜주면서 또 그린라이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간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업그레이드된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훈련 중이면서 또 다음 달 출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이 테슬라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필수 소비재 단으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어제에 이어서 또 좋은 흐름을 함께 가져갑니다. 4% 넘게 오르면서 또 좋은 흐름 함께 가져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월마트와 코스트코 역시도 4%대 그리고 코스트코도 2.6% 넘는 상승분을 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기 소비주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맥도날드에 대한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이 맥도날드는 2.98% 상승분을 켜내며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약주들은 일제히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2.5%대 하락, 어제에 이어서 또 이거래를 연속으로 가져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존슨앤존슨 역시도 소폭이지만 0.09%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에너지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엑슨모빌과 쉐브론 쪽으로도 역시나 또 에너지단의 그런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슨모빌의 경우에는 0.6%대 하락으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편 오는 7월 7일 또 0시 1분부터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시장 팔로업 하셔야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미국장 이슈는 이현아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애플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만큼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있었던 만큼 아이온코와 맥도날드에 대한 실적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애플까지도 자세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볼까요? 네, 애플은 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미 투자를 하겠다. 1,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140조 원인데요. 아무래도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으로 확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좀 더 생산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를 좀 눈치 보기 장세에 계속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메이드 인 USA를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지금 세금에 대한 탄력을 좀 줄이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이폰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애플은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4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내부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급 제품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연구 그리고 반도체 엔지니어링까지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쿡 CEO는 이 애널리스트들과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이 아이폰이 인도산이었고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 애플워치까지는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제조가 됐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1억 달러 추가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이제는 다시 미국 안으로의 이전으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기술 자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속보로도 전해드렸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애플에 대한 아이폰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이슈까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이온큐도 살펴볼까요? 네, 아이온큐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에서 좀 반영하지 못한 건요. 바로 EPS가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매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70만 달러가 나오면서 가이던스 15%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매출적인 부분은 좋았습니다. 전망 또한 좋게 나왔는데요. 8,2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만들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요소를 심어주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EPS가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손실이 발표가 됐고요.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손실보다도 더 큰 폭의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에비타 부분에서도 손실이 기존의 전망보다 35%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손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가에 대한 경고 등이 켜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속도,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은 부각이 되면서 아이온큐에 대한 주가도 지금 시간의 거래선 6%까지 빠지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아이온큐 그래도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계속 좀 주목을 받았었죠. 1년간 420%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까지 성장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은 양자 컴퓨팅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킹에 대한 로드맵까지 가속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하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손실이 어느 정도는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으로 빠진 만큼 계속 주가 흐름들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볼까요? 네, 맥도날드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만큼 이 호실적에 대해서 주가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3% 가까운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예상치를 또 큰 폭으로 뛰어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 또한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3.15달러였는데요. 3.19달러로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 실적은 EPS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도 3.8%입니다. 2년 만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동일 매장 매출은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매장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신규 매장에 대한 개장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을 또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만에 높은 상승세라는 점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호실적에 대한 이유가 바로 마케팅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마인크래프트 영화 개봉에 맞춰서 협업 메뉴를 또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마케팅 요소가 됐고요. 5달러부터 시작하는 저가 메뉴까지 내놓으면서 가성비를 더 중시했다라는 점에서 함께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도날드 지금 소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케팅 효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메뉴까지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실적까지도 이렇게 반영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좋은 소비가 이뤄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도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8월 6일이죠. 이 내일이 바로 8월 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관세 시한 날이 앞둔 만큼 디데이 -1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인도에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여가 됐습니다. 25% 추가를 하면서 총 50%를 부과하겠다라고 행정명령
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에도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세 이슈부터 볼까요? 네, 지금 상호 관세율 아무래도 지금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협업 단계에 있고요. 지금 확정된 국가들도 많습니다. 약 70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중국과 90일간의 휴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죠.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언제 고율 관세를 매길지 계속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협업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낮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39%로 확정이 된 상황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50% 관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고율 관세가 계속해서 매겨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 25일로 또 확정이 된 만큼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만나는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의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속보로도 들려드렸죠. 지금 반도체 풍목별 관세 100%를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만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매우 이른 시기에 푸틴 대통령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함께 체크해서 이 상호 관세 부과가 어떻게 이야기될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0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가 된 상황이고요. 이 안에서의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지 향후에 이 관세율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경제에는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는 원래 25%의 상호 관세였는데요. 이제는 25%가 덤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인도에는 50% 관세가 부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폭의 관세율이 지금 측정이 된 겁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러시아산의 원유와 또 석유 제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입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관련해서 일기 때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포섭하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업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다라고 예전에도 경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관세가 부여가 된 겁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크게 또 늘려왔는데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심 제품을 러시아산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인도를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로남불이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관세율까지 고율 관세가 매겨진 상황이고요. 사실은 인도 입장에서는 5번 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균열이 아직까지는 지금 깨져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또 시행이 된 만큼 앞으로의 하반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 원자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에 달에 이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나노뉴 클리어 에너지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원자료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계속 시세를 받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달에도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나오면서 더 큰 상승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나사에서 직접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달에 인간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형 원자로에 대한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국제 우주 정거장을 대체할 만한 민간 정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포부로 밝히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AI 모멘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원전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평택 캠퍼스 재가동, 한국 반도체 가는 거야 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평택 캠퍼스 이야기 나온 걸 보니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평택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 계속 요즘 좀 급부상하고 있죠. 어떤 소식일까요? 사실 요즘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 속도에 꽤나 많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평택의 D램,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를 모두 아우르는 이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용이 바로 평택 캠퍼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부지 규모만 289만 제곱미터, 총 6개의 생산 라인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P1에서 P3가 가동 중인 상황이고요. 또 P4와 P5는 2023년 투자 조정으로 현재 공사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P5의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미래를 걸고 있는 핵심 생산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나노 이하 선단 공정 대응을 위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 P5는 이달 말부터 또 안전관리나 기초공사 인력을 파견하고 이렇게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시작할 줄 알았던 이런 공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재개됐다. 이런 점에서 이 삼성전자가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투자 타이밍을 앞당기고 있다. 이런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 사업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P5에 대한 라인을 다시금 짓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좀 속도를 내는 이유가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삼성전자의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P4는 6세대 D램, 또 P5는 선단 파운드리 중심인데 당시 글로벌 수요 부진과 재고 과잉,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리스크까지 함께 겹치면서 삼성도 적자를 피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P4와 P5 모두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또 투자 속도를 확 줄였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의 22조 원 규모 파운드리 수주 성사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의 2나노급 공정에 이 파운드리를 맡기겠다고 계약한 것인데 단순히 물량을 받았다는 걸 넘어서 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고전해오던 이 3나노 이하 수율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방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삼성전자는 기술력도 됐다, 또 고객사도 확보됐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또 반도체법 보조금, 여기에 또 중국 견제 강화 등의 다양한 움직임이 함께 이어지면서 삼성도 글로벌 고객사 확보 경쟁에서는 밀릴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삼성전자 기술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P5 조기 재개 아무래도 건설에 대해선 좀 재개 이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정상화에도 신호를 걸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좀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 일은 사실 선제적 투자로 경쟁력 회복을 앞당기겠다.
이런 의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P5의 경우에는 아직 본격 공정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초공사에 들어간 단계지만 상당히 큰 시사점을 가진다라고 또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펩건설은 기초공사부터 장비 반입까지 1년에서 최대 2년이 걸리는데 사실 이걸 지금 시작했다는 건 2026년 전후로 양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 E&A 등 이런 그룹 차원의 또 내부 협력사들도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 내부적으로 타이밍이 왔다 이런 점을 판단하고 있고 또 내부 시너지를 총동원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에 대한 수주 소식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애플과의 아이폰 칩 생산 파운드리 사업까지 지금 수주를 따낸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SS도 다시 살아나면 에코 계열 전체가 움직이겠네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코 프로 BM에 대한 또 실적도 너무 잘 났고요. 정말 여기서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에코 계열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 반등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최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에코프로가 이번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죠. 네. 2분기 매출이 9,300억 원대, 또 영업이익은 162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 2분기에 546억 원 적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에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이 나면서 분위기가 꽤 무거운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1분기 흑자 전환, 또 2분기에는 확실하게 실적 회복세를 보여준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회사 회사의 역할이 컸는데 이 에코프로 BM 전기차용 양극재를 만드는 곳인데요. 여기서 매출이 7,800억 원, 또 영업이익이 490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보다 매출은 24%가 늘었고 또 이익의 경우에는 무려 250% 가까이가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파악했을 때 또 에코프로의 회복 신호로 보인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회복 신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도 잘 나왔고요. 에코프로 또한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중에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회사도 있거든요. 에코프로 머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시장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차 쪽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번 2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40%가 넘게 줄었고 또 영업 손실 면에서도 288억 원 정도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환율 하락도 있었고요. 또 북미 시장에서의 정책 불확실성이 이렇게 꽤 크게 작용했던 모양으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7월부터 이 신규 고객사 출하가 시작이 됐고 하반기에는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3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현지 재련소에 이렇게 투자를 한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만 565억 원 이상의 투자이익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향후 5년간도 따져봤을 때 이 매년 평균 1,800억 원 정도가 이익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 안에서도 좀 따져보자면 전기차 판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자원이라든지 이익까지 좀 챙기는 구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수주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 실적 안에서의 이야기들 좀 어떻게 또 앞으로는 전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는 단순히 양극재만 잘 만드는 곳이다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네. 이 원재료부터 재련, 또 가공과 수출까지 모두 갖춘 이런 수직 계열화 완성형 모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고전압 미드니켈, 또 리튬 망간리치,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을 끝냈고요. 현재 글로벌 전지 회사, 자동차 회사들과 수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MRM 경우에는 기존 3원계 설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주만 가능하다면 바로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LFP는 이미 3,000톤 규모의 양산 라인을 갖췄고 또 하반기엔 5,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수요만 잘 따라준다면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에코프로의 중장기 실적 기반이 훨씬 더 탄탄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하반기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ESS도 결국 게임은 배터리 단가 싸움이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BESS, 지금 ESS가 아니라 BESS라는 것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내용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댓글에 대한 종목을 굉장히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내용이 맞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BESS 시장 공략을 통해 이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코리아 기가 플랫폼, 또 자본금은 100억 원이고 또 KKR 쪽에서 대표를 맡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은 정부가 2038년까지 총 20기가와트 규모의 BESS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1차로 이미 8개의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KKR과 또 이들 사업자에게 LFP 배터리 공급 그리고 자금 투자의 역할을 맡을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공급을 또 KKR은 매자닌 채권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단가와 금융 조건을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유지를 하면서 또 시장 점유율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KKR 아무래도 코리아 기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합작 법인을 만든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깃든 상황인데요. BESS 사업 지금 이번이 끝이 아니라 사업이 더욱더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현재 사업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1차 540메가와트 설치를 시작으로 이 4년에 한 번씩 540메가와트씩 계속해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총 20기가와트를 단계별로 설치를 하면서 향후 4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BESS는 발전 사업자가 설비 투자하고 또 한전이 고정 단가로 전기를 사주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즉 가격 경쟁이 치열해도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대신 이 업사이드 면에서는 크지 않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도 가격 경쟁이 정말 치열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또 삼성 SDI는 NCA 배터리를 앞세워서 붙었고 결국 예상보다 낮은 이 킬로와트당 또 29원 수준의 낙찰가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번 입찰에서 또 더 많은 사업자와 손잡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소 밀리는 모습도 사실은 보여주긴 했지만 이 KKR이라는 지금의 파트너와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다음 라운드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단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KKR과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이 앞으로의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사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서는 BESS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인프라가 되겠고 또 정부가 장기 계획까지 갖고 또 시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KR 입장에서는 지금 선점에서 향후 금융구조나 또 IPP 확장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투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제품력과 또 금융 파트너십, 여기에 더해서 공급망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BESS 시장에서는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신호로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ESS 시장이 아니라 BESS 사업까지 좀 더 확대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 앞으로 이 기대감을 좀 더 가지면서 전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찰 레이스도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뉴스 팔로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관광주들 어제도 급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아침 오프닝에서도 속보로도 전해드렸죠. 삼성전자 지금 애플과 관련된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좀 더 좀처럼 좀 살아나지 않았던 관광업계들 이제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깃든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주가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정책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광 활성화 TF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이번 조치가 특히나 의미가 있는 건 시점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에 딱 맞춰 시행이 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사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우리 쪽 대응이 늦어지면서 관광업계가 아쉬움을 표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숨통이 트이게 된 셈이고요.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인 방한 수요가 크게 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체 관광객은 기업이나 기관 지원을 받아서 1인당 소비 규모가 크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면세점과 호텔, 백화점, 카지노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인 관광객이 이미 250만 명을 넘어섰는데 무비자까지 시행이 된다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도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광 쪽에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라는 수혜주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호텔 이런 종목들도 어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반응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업계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네. 먼저 카지노부터 보면 파라다이스, 그랜드 코리아 레저, 롯데 관광개발 세 곳 모두가 7월에 이미 좋은 성적을 내놨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매출이 757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늘었고요. 중국 VIP 방문객도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매출이 2배로 뛰면서 중국 VIP가 4,600명 넘게 방문을 했고요.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 방문객 10명 중 8명이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고객이어서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된다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면세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현지 여행사와 손을 잡고 뷰티 클래스와 K 콘텐츠 체험을 묶은 단체 여행 상품을 내놨고요. 신라 면세점은 기업 포상 관광 고객을 겨냥해서 월 평균 2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도 외국인 고객 전용 할인 혜택과 간편 결제 확대 그리고 맞춤형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반응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4% 이상 올랐고요. 호텔 신라와 롯데쇼핑, 신세계 같은 면세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처럼 화장품 종목도 5에서 10%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무비자 정책 발표 하나만으로도 이 관광과 유통업종 전반에 기대감이 크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이 참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관련된 주가들도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정책이 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많지만 몇 가지 보완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행정적인 부분에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입국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그대로기 때문에 유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무비자 시행 취지에 맞게 이를 1일에서 2일 전까지로 완화를 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개선하지 않게 된다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실무적인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무비자 입국이 늘면서
불법 체류자 관리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체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입국 심사와 숙박, 교통, 인프라, 그리고 치안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성장이 가능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회복세가 더뎠던 국내 관광 시장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경절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게 된다면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카지노뿐만 아니라 또 호텔과 의료관광, 패션, 뷰티 업계까지 소비가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정부가 이번 업계와 함께 이번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향후 관광 산업의 체질 개선과 내수 회복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 아무래도 지금 업계에서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조선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미국 해군에 이 군수 지원함 정비 사업을 따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 어떤 의미일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미국 해군의 MRO 사업에서 첫 계약을 따냈습니다. 네. 대상은 미국 해군 7함대 소속된 4만 톤급 화물 보급함인 앨런 셰퍼드호인데요.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배로 2007년에 취역을 했고 길이가 210m에 달하는 대형 군수 지원함입니다. 정비 작업은 오는 9월부터 울산 HD 현대 미포 인근에서 시작이 되고요. 프로펠러를 청소하고 연료와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이런 탱크를 손보고 또 주요 장비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비를 마친 뒤에는 11월쯤 다시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큰 건 최근에 이 한미 양국이 함께 내놓았던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결과라는 점인데요. 이번 수주로 인해서 한국 조선사가 미국 해군 정비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HD 현대중공업 이번에 첫 계약을 따내게 된 건데요. 사실은 하나오션이 먼저 좀 진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시차가 생기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오션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 가장 먼저 발을 들였습니다. 네. 군수 지원함을 시작으로 해서 급유함, 그리고 최근에는 화물 보급함까지 총 3건의 MRO 사업을 연달아 수주를 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도 일찍부터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일정 부분 여건상 바로 뛰어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미 해군과 정비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참여 자격은 이미 갖춰놨는데 당시에는 이미 수주해놓은 건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따로 수행할 공간과 인력이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울산 조선소 4번 도크를 정비 전용으로 전환하는 등 준비를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입찰에 나선 거고요. 그 결과로 이번 첫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해군의 정비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체 함정의 80%가 2010년 이전에 건조된 만큼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런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들 간의 활약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비 사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미국 조선 시장으로서의 진출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은 시장에선 충분하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수주가 단순히 한 척을 정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번스 톨레프슨 법이라고 해서 이 외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군함을 짓는 걸 막는 법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바뀌게 된다면 한국처럼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의 조선소들도 미 해군 군함을 직접 건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해군은 2054년까지 현재 296척인 군함수를 381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퇴역하는 함정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새로 지어야 할 배만 360척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수요가 엄청난 건데요. 정비 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해군 MRO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약 90조 원 가까이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번 수주가 가진 전략적 의미가 결코 작지가 않고요.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또 상선 중심의 이코사와 손을 잡고 기술 협력과 공동 건조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미국 해군과 쌓은 정비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번 성과는 정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군안 건조는 물론이고 미국 민간 조선 시장까지 넓혀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수주 아무래도 한미 조선업의 좀 협력에 의해서 좀 첫 물꼬를 트는 첫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조선업들 어떻게 좀 확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속보로도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을 생산한다라는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애플이 직접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삼성 오스틴 공장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협력으로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 체계가 조금 다시 재정비되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애플은 현지 시간 6일에 삼성과 함께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전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칩 제조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칩이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8에 탑재될 이미지 센서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 부문이 오스틴 공장에서 제조하는 아이소셀 브랜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미지 센서에는 구리패드 기반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기존보다 센서를 더 얇고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나 샤오미, 모토로라 등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해왔지만 아이폰 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애플이 그동안 전량을 소니로부터 이미지 센서를 조달을 해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급 지연 이슈와 함께 미국 내 반도체 조달 확대 기조 속에서 삼성과의 협력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이미지 센서 점유율 1위인 소니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아무래도 아이폰 진입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직접적으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오스틴에서 전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칩 제조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앞으로의 이 삼성과의 협업 관계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사실은 테슬라와의 계약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반등의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증권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충분히 반도체 업황 반등의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대만 TSMC에 밀려서 2위에 머물고 있는 삼성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과 테슬라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연달아 파트너로 확보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테슬라와는 지난 7월에 23조 원 규모의 AI 칩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칩은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대형 기가팩토리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의 공장과는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AI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 공급까지 한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리적인 시너지를 갖추고 있고요. 애플과는 미국 오스틴 S1 팹에서 이미지 센서를 양산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 현지화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고객사 모두 속도와 유연성, 기술 신뢰성을 이유로 삼성과의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들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파운드리 수익 기반을 넓히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의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글로벌 빅테크와의 수주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까지 파트너로 좀 작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수익성 개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산 안정성과 고객 신뢰 확보가 될 텐데요. 네.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대형 고객을 확보해도 양산 효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빠르게 양산 체계를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신뢰를 앞으로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신뢰 누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삼성의 비메모리 경쟁력이 지속적인 수주와 고부가치 개발로 연결이 되려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전환시키는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도 있어야 되고요. 생산 안정성까지 있어야 되면서 고객과의 신뢰도를 지금 회복해주고 있는 지금 첫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